저 이제 맞습니다. 녹화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네. 제가 뭔가 저기 로그인이 안 된 상태로 이렇게 들어간 것 같아요. 아, 이제 그 녹화가 시작된 거죠? 잠깐만, 들리세요? 제 얘기? 저는 잘 들립니다. 잘 들리세요? 들립니다. 네. 지금 기록은 왔습니다. 화면 공유 전체로 해주시고요. 네, 전체 화면 만들고, 네. 지금, 네, 된 것 같습니다. 하시죠. 네. 네, 그럼 일단 세미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세미나에 준비된 내용은 그 패디쌤에서 그 챕터 총 5개 중에 네 번째인 로직에 대한 내용이고, TSMC 7FF 공정으로 진행된 그 AMD에서 판매하는 CPU 제품을 분해해서 잘라내서 분석한 내용들을 그 패디쌤에서 책으로 엮었는데, 그 책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추대영님이 관련된 논문들이나 그리고 연관된 자료들을 많이 찾아줘가지고 그 내용을 합쳐가지고 발표자를 준비했습니다. 책에는 전체적인 디바이스가 어떻고 다이 사이즈가 어떻게 되어 있고 구조적인 부분 그리고 물질적인 부분 사이즈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내용들 이런 구성들로 이루어졌었는데 이번 기회에 로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나 분석된 내용들을 좀 같이 다루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 30여 장 되는 페이지로 해서 오버뷰랑 그리고 프로세스 분석된 내용 그리고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개발이 이루어져 나갈지 이렇게 해서 부분에서 총 3개의 챕터로 구성해 봤습니다. 이게 PPT가 이렇게 한 번씩 튕길 때가 있어가지고 잠시만요. 잠시. 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이 메모리, 비메모리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주로 디램이랑 플래시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리로 분류가 되어 있고 그 외의 제품군들은 다 비메모리라고 해가지고 메모리가 아니다라 해서 묶어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뉴스나 이런 데서는 비메모리 시장이 훨씬 더 메모리보다 크니까 비메모리 쪽이 활성화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비메모리라고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다양한 제품군들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소품종 대량 생산 그리고 비메모리 같은 경우는 다품종 소량 생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로직이라고 한 부분, 시스템 반도체라고도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 로직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자면요. 로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에 들어가는 CPU, 그러니까 모바일 AP 칩, 그리고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에 들어가는 CPU, 그리고 그래픽 카드에 사용되는 GPU, 서버 이런 쪽의 제품군들이 다 로직 제품이라고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애플의 아이폰, 삼성전자의 갤럭시, 아니면 화웨이의 셀폰이나 이런 각각의 제품들을 보통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애플의 맥북, 아니면 인텔에서 CPU를 만들어가지고 그 노트북이 들어가는 그 노트북 제품들도 많이 알고 있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에 들어가는 칩들은 그 칩을 전문적으로 설계하는 회사에서 설계를 하고 그 칩을 만든 다음에 그 칩을 가지고 제품에 꽂게 되는데 이 칩을 만드는 회사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이 애플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 A 시리즈로 칩을 만드는데 TSMC가 대부분 만들어내고 있고요. 삼성전자에서는 엑시노스라는 제품으로 칩을 설계를 해내는데 만들고 있는 회사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만들고 퀄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랑 TSMC에서 나눠가지고 스냅드래곤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고 기린에서는 하이실리콘 같은 경우는 기린 제품도 이렇게 뒤에 숫자가 모델명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TSMC에서 대부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고 있는 회사들을 쭉 보게 되면 TSMC라는 회사가 대부분 만들고 있고 삼성전자도 이제 일부분 만들고 있습니다. 좀 특이하게도 인텔은 자기가 설계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이런 회사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설계 회사라고 하게 되면은 ARM, 암사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핵심 설계 업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애플에서 설계하는 뭐 A 시리즈 칩이나 삼성전자 엑시노스, 퀄컴 스냅드래곤 기본 제가 이제 약간 이탈리키로 기울어진 글씨체로 표현을 했는데 이 기울어진 글씨체로 표현된 모든 그 설계 제품들이 다 암사를 그 백본으로 하는 설계로 해서 암사에서 만들어낸 뭐 코텍스 A57, 77 뭐 이런 식으로 뒤에 숫자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 제품들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설계 기술을 녹여서 최적화를 한 다음에 그것을 제품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AMD 같은 경우도 이제 암사권을 가져다가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거의 인텔을 제외한 거의 모든 회사들이 다 암사 기반 설계를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지금 노란색 불이 켜져 있는 이 부분이 오늘 얘기할 그 AMD사에서 만든 CPU 제품이고 TSMC가 그것을 만들어낸 공장, TSMC 공장에서 그것을 제품 만들어내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설계하는 회사가 따로 있고 만들어주는 회사가 따로 있는 이 부분을 이제 파운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운드리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그 실생활에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나 뭐 핸드폰, 웨어러블 와치나 뭐 IoT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도체 칩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런 반도체 칩을 설계하는 설계 회사들이 있고 그 설계하는 회사들이 제품 직접 만들어내기에는 반도체 공장도 비싸고 뭐그 난이도도 매우 높기 때문에 이것을 다 각각 자기만의 공장을 가지고 만들지 않고 그것을 전문적으로 만들어주는 위탁 업체에다가 맡기게 됩니다. 그것은 파운드리 업체가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새롭게 기능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그 제품 개발자들이 설계한 그 개발자한테 이것을 동작시키기 위해서 좋은 칩을 설계해서 만들어줘 하면 이제 설계업자들은 그것을 잘 설계를 한 다음에 그럼 이것을 잘 공장에서 만들어줘 하는 그 공장에서 만드는 부분이 이제 파운드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파운드리 업체에서 하고 있는 일은 크게 설계 분야랑 공정 분야 두 개가 되는데요. 만들어내는 것 자체에 대한 일도 하지만 설계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와서 공정을 만들어낼지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그 부분이 필요한데요. PDK라고 해가지고 프로세스 디자인 키트라고 해서 공정과 설계 간에 서로 다른 언어를 이어주기 위한 그 PDK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PDK를 얼마큼 다양하게 제공을 할 수 있느냐가 얼마큼 다양한 고객들과 제품군을 그 유치해서 제품 만들 수 있느냐인데요. 그것을 최초로 TSMC라는 회사가 파운드리라는 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개발을 해 나가고 30년 넘게 견고하게 자리를 잘 잡고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본격적으로 AMD의 라이젠이라는 CPU를 잘라내게 된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뜨거워지니까는 팬 같은 것도 달려 있고 실제적으로 칩은 좀 안에 조그만하게 들어있는데 이 반도체 칩을 설계해서 그 개발해 나간다는 것에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반도체 하면 이제 무어의 법칙을 얘기를 하는데요. 뭐 2년마다 트랜지스터가 동일 면적의 2배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사이즈가 2배로 작아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처음에 그 발표를 한 이후로부터 쭉 트랜지스터의 숫자 자체는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트랜지스터가 계속해서 그 카운트가 올라가게 된다는 것 플러스 트랜지스터의 성능까지도 계속 좋아지게 된다면 이 트랜지스터가 내뿜는 열 자체가 나중에 태양의 표면 온도까지 가게 될 것이라는 2000년도에 분석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딱 꺾이기 시작한 게 2005년을 기점으로 해서 성능을 얘기하는 그 프리퀀시, 얼마나 빠른 클럭 스피드를 나타낼 수 있느냐가 이제 반도체 성능으로 보통 얘기하는데 이 성능 자체를 올리는 것이 멈추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저전력 그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쪽으로 개발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오랫동안 그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사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녹아져 있는데요. 이게 트랜지스터의 개수는 늘어나고 성능이 멈춘 것이 코어의 개수를 늘림으로써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연산이 될 수 있도록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공정적인 한계의 부분을 설계자들이 좀 많이 뒷받침해줬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어가 늘어났다는 점, 그 프리퀀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10GHz를 넘지 않는 원디짓의 기가헤르츠 정도에서 멈춰 있다는 점들을 이제 트렌드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
그 AMD의 라이젠이라는 제품의 그 스펙을 보게 되면은 사용하고 있는 코어 6개, 그러니까 멀티코어 6개짜리를 사용한 것이고, 클럭 스피드 같은 경우도 4.1GHz랑 3.1GHz로 맥스 스피드랑 베이스 스피드를 제공하고 있어서 이렇게 개발의 방향에 맞춰가지고 만들어졌구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티칩 패키징의 기술을 해가지고 TSMC에서의 7나노 공정, 시무스 핀팻과 글로벌 파운드를 제공하는 아이오단에 대한 그 공정들의 12나노짜리 공정 이 두 개를 합쳐져가지고 최종적으로 이 AMD 라이젠 제품을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여기서 작은 것은 TSMC 7나노 공정이라서 여기에 집중해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나노 이하급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딱 3개의 회사만 남아있고요. TSMC랑 인텔이랑 삼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람들이 보통 앞에 있는 숫자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합니다. 45나노 보도, 22나노 보도 숫자가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에 대해서 원천적인 답을 주자면 게이트의 랭스를 가지고 원래는 숫자를 만들었었습니다. 네. 한 1990년대 후반부터는 이 게이트 랭스를 가지고 만드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워졌고 원래 2년마다 2배의 트랜지스터를 만들고 아니면 2년마다 절반의 사이즈로 작아지기 위해서는 X축과 Y축이 각각 그 30%씩 슈링크된 0.7 곱하기 0.7 해가지고 0.5 정도의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 곱하기 0.7 된 만큼으로 게이트 랭스가 줄어들어 가야 되는데 그렇게 게이트 랭스가 줄어드는 것을 개발하는 속도가 따라잡지 못했었고 이 숫자는 그냥 상징적으로 이전 대비 70% 정도 되는 숫자, 이전 대비 70% 되는 숫자. 그래서 10나노 다음에는 7나노가 되는 것이고요. 7나노 다음에도 그냥 5나노 이런 식으로 70% 작아진 숫자로 가고 있고 실제적인 게이트 랭스는 이것보다는 훨씬 큰 상황입니다. 정확하게 언제부터 그 게이트 랭스가 숫자랑 맞지 않았는지를 좀 찾아보고 싶었는데 그걸 찾아보지는 못했고요. 다음에 찾게 되면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TSMC랑 인텔이랑 삼성이랑 각각의 좀 네이밍을 하는 방법의 차이들이 있는데요. 예전 45나노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모두가 길이의 단위 나노미터로 해서 그 공정을 이름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인텔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은 따라가지고 그렇게 네이밍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삼성 같은 경우에는 20나노부터 그 자기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네이밍도 스스로 하는 것이 시작이 됐는데 기본적으로 저전력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로우 파워인 앞자인 LP를 따가지고 오고 시작할 때는 얼리 버전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플러스 또는 퍼포먼스를 향상했으니까는 P자를 붙여서 LP 이 다음에 LPP가 오고 좀 가격을 저렴하게 만들면 코스트 다운되니까 LPC 성능을 극대화시켰다 그러면 LPU 이런 식으로 뒤에 스펠링 하나씩 바꿔가면서 로우 파워 기반에서 파생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식으로 이름들을 지어가고 있고요. TSMC 같은 경우에는 한 20나노 정도까지는 길이 단위로 따라오다가 앞에다가 노드에 N자를 붙여가면서 몇 나노급인지를 얘기를 하고 있고 TSMC가 16나노에 처음으로 핀팻 공정을 사용했는데 그 핀팻의 앞글자인 FF를 따다가 16FF 공정, 7FF 공정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지금 로드맵상으로 TSMC는 2나노부터 게이트 올 어라운드인 나노십 구조로 만들어내겠다 해서 ENS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그 길이의 단위 나노미터를 유지해 오다가 인텔이 10나노를 개발하는데 좀 오래 걸렸어요. 사실 14나노 개발도 오래 걸리긴 했는데 보통 2년에 한 번씩 개발해 나오다가 14나노 때 조금 주춤해서 1, 2년 늦어진 부분이 있었고 10나노까지 한 5년 정도 늦어진 부분이 있었는데 원래 인텔이 기술적으로 독보적으로 앞서 있었고 자기들이 유일하게 게이트 랭스를 그나마 맞춰서 줄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다른 TSMC나 삼성 회사들이 게이트 랭스를 제대로 줄이지 않고 이름만 가지고 줄이고 있다. 우리가 진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 딱 10나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인텔에서는 게이트 랭스 얘기를 하지 않고 너무나 이제 그 오랜 시간 동안 새로운 기술 개발이 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인텔 4, 인텔 3라고 해가지고 거의 7나노급, 5나노급에 해당되는 식으로 이름을 지어서 로드맵을 발표를 했고 또 그 제품이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 아직 나오지는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옹스트롱이라고 해가지고 나노미터보다 더 작은 단위의 옹스트롱까지도 로드맵으로 제시를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태이긴 합니다.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 LP, LPP식으로 이름을 짓다가 3나노에 와서는 이제 게이트 올 어라운드 구조를 처음으로 적용한 제품이 양산이 되면서 게이트 올 어라운드 앞 글자를 따서 GA를 앞에 붙이고 뭐 얼리 버전, 그 다음에 이제 3G의 P라는 제품으로 공정명이 이름을 달고 이렇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도에 있는 IRDS 자료인데요. 인터내셔널 로드맵 for Device and System이라고 해서 국제적으로 반도체가 얼마큼까지 작아질 수 있을지에 대한 로드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편찬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적혀 있는 커다란 이 숫자들이 이번에 7나노 TSMC에서 7FF 공정을 만든 거에 대해서 디멘전이 이렇게 숫자를 제가 적어놨고요. 5나노가 되면 좀 더 작아지긴 하지만 3나노, 2나노로 갈수록 그 작아지는 숫자 자체가 거의 뭐 세츄레이션 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로드맵 상으로도 미세화에 대해서는 끝까지 와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페리셈에서는 이 제품을 잘라가지고 TEM이라고 해서 전자 투과 현미경 이렇게 되겠네요. 전자를 얇은 실을 얇게 만들어서 전자를 투과시켜서 그 물질이 있는 게 메탈인지 뭐 옥사이드인지 나이트라이드인지 이게 명암 차이를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미지로 띄워서 보여줄 수 있는 TEM 분석 방식으로 보여줬는데요. 여기서 뭐 메탈 피치, 뭐 게이트 피치 이런 식으로 숫자들이 좀 적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오직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스탠다드 셀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스탠다드 셀은 하나의 셀은 아니고 기본이 되는 그 여러 가지 셀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에 로직 공정은 하나의 셀이 여러 개로 사용되고 있는 그 메모리와는 다르게 다양한 셀들이 모여가지고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가지고 사이즈가 어떻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기본적으로 뭐 13종부터 많게는 100종 이상까지의 스탠다드 셀을 다 합쳐놓은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면적이 얼마큼 크다 작다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 기본이 되는 스탠다드 셀에 대해서 좀 더 그 자세하게 들여다보게 되면은 메탈 간의 간격이 이제 메탈 피치, 메탈이 처음 시작하는 점에서 그 옆에 있는 메탈이 시작하는 지점까지 피치를 메탈 피치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컨택트 그 게이트 피치라고 해가지고 컨택이 떨어져 있는 게이트와 그 다음 게이트 그 게이트가 시작되는 부분에 다음 게이트 시작되는 것까지의 피치를 CGP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핀 피치, 그래서 핀이 처음에 있는 핀과 그 다음에 있는 핀 간의 거리, 그래서 피치를 가지고 핀 피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위쪽으로 해서 뭐 파워로 VDD가 들어오고 뭐 PMOS가 위에 위치를 하게 되고 아래쪽에 NMOS 그리고 VSS가 아래쪽 파워로 공급이 되고 하는 식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 메탈 같은 경우는 위쪽 아래가 좀 더 뚱뚱하고 가운데가 얇은데 파워가 들어가는 부분에는 그 전압 강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두꺼운 메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하려고 좀 두꺼운 메탈과 시그널 메탈, 그러니까 파워 메탈과 시그널 메탈을 구분해가지고 레이아웃을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칩을 잘라가지고 들어가면서 지금 총 14층의 메탈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14층이 모두 다 한쪽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왼쪽에 있는 사진 보시면은 위층은 X축 방향으로 쭉 메탈이 달리고 있는 모습이고 그 아래축은 Y축 세로 방향으로 쭉 메탈이 달리고 있는 모습이고 이런 식으로 그 층이 한 층 한 층 내려갈 때마다 X축과 Y축이 교차하면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그 한쪽 방향으로만 제공을 하는 것을 유니디렉션이라고 하고 X축, Y축 모두 다 달릴 수 있도록 제공을 하게 되면 이제 바이디렉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니디렉션으로 제공을 하는 것이 그 포토 공정에서 패터닝을 할 때 좀 더 균일하고 더 샤프한 패터닝을 좀 더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 일반적으로 유니 디렉션을 가지고 한 층 한 층씩을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오른쪽을 보게 되면은 좀 두꺼운 메탈과 얇은 메탈들이 이제 있는데요. 이 하얀색 점들이 떨어져 있는 게 위층 메탈과 아래층 메탈을 연결시켜주기 위한 비하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러면 파워가 달리고 있던 자리는 좀 더 뚱뚱한 메탈이 달리고 있고 그리고 시그널이 전달되는 메탈 같은 경우는 좀 더 얇은
메탈에서 차이가 있다는 게 보이고, 계속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X축, Y축이 교차해서 층층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버티컬로 자른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14층까지의 메탈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쭉 보면은 1층, 2층, 3층, 4층에서 이게 교차로 그 누적해서 쌓아 올라졌기 때문에 단면을 자르게 되면 좀 작은 메탈이 보이고, 길게 달리고 있는 메탈을 자르게 되면 이렇게 길게 달리고 있는 메탈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X축, Y축으로 달리고 있는 모습에 대한 쭉 버티컬한 모습이고, 저 아래에 보면 지금 게이트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아까 레이아웃에 연관해가지고 설명해 보자면, X축으로 잘라가지고 시료에 대해서 이제 TEM 사진을 찍었다면 그 종류가 크게 두 가지로 보일 텐데, 하나는 그 핀이 없는 부분을 잘라가지고 시료를 분석했을 때, 다른 하나 2번은 핀이 있는 부분에 걸쳐가지고 시료를 만들었을 때의 TEM 단면,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사진 같은 경우에는 게이트 아래에 있는 뭐 핀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길쭉길쭉한 게이트와 아래까지 내려와 있는 컨택들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선으로 해가지고 핀이 있는 자리가 이렇게 보이게 되고, 핀이 있는 부분에는 게이트가 핀의 위쪽까지 컨택이 핀의 위쪽까지 떨어지는 모습, 그리고 이제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핀의 위에 있는 게이트들이 보이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TEM 시료 두께 자체가 한 150나노 이하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 50나노 이상 정도는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핀 하나에 그 앞과 뒤까지 걸쳐져 있는 메탈이 비춰져 보여서 이렇게 길쭉한 메탈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Y축 방향으로 잘랐을 때의 모습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14층의 메탈 저 아래 이제 핀이 있는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Y축으로 자르는 것도 어떤 부분을 자르느냐에 따라 가지고 T의 모습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제 아까 레이아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자면, 게이트에 걸쳐가지고 Y축으로 잘랐을 경우와 게이트가 아닌 컨택에 걸쳐가지고 시료를 잘랐을 경우, 1번, 2번으로 구분해가지고 표현을 했고, 이 1번 같은 경우에는 게이트에 걸쳐서 잘랐기 때문에 핀을 둘러싸서 형성되어 있는 메탈 게이트의 모습이 이렇게 보일 것이고, 2번에 대해서 TEM 분석을 하게 된다면은 N모스든 P모스든 그 실리콘 점원 또는 그 실리콘을 성장시켜가지고 이렇게 뾰족뾰족 올라와 있는 모습에 대해서 컨택이 떨어져 있는 이렇게 이런 모습이 잘라져서 보일 것입니다. 근데 왼쪽 그림 보게 되면은 그 오른쪽에서 2번에 해당되는 그 핀에 걸쳐가지고 TEM 분석이 되어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로직, 그러니까 AP 칩, CPU 칩을 보게 되면 로직 영역뿐만 아니라, 로직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낸드나 노어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논리 회로들을 그것을 레이아웃에 녹여내 가지고 여기저기 분포를 하게 되어 있고, SRAM이나 DRAM 같은 경우는 반복되는 셀의 어레이라고 했는데, 보통 그 CPU에다가는 메모리로 SRAM을 사용하게 됩니다. 연산 작업을 하면서 바로바로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SRAM이 그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어레이가 뭐 작게는 1메가부터 크게는 수백 메가까지도 그 여기저기 군데군데 모여가지고 칩 내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로직은 이렇게 다양한 논리 회로들이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하나의 회로를 다시 스키매틱으로 표현하게 되면 게이트 레벨로 볼 수가 있고, 이러한 게이트 레벨을 다시 레이아웃으로 변환을 해가지고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 레이아웃을 가지고 패터닝을 하고 식각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그 반도체 칩을 만들게 됩니다. 아까 PDK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요. PDK 같은 경우는 이제 설계자는 이런 식으로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가지고 스키매틱에서 레이아웃으로 바꿔줄 수 있는 게 이제 PDK에 포함되어 있는 그 펑션입니다. 그래서 이걸 얼마나 똑같은 그 낸드여도 얼마나 더 작은 사이즈로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가, 이게 기술이고, 작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의 기본을 암사에서 제일 많이 연구를 해서 제공을 하게 되고, 그것을 기반으로 각 설계 회사들이 조금 더 최적화를 한 다음에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을 추가시키고 뭐 필요 없는 부분을 빼는 식으로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칩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SRAM 같은 경우에는 그 두 개의 인버터를 붙여놔가지고 그 플립 시켜가지고
매치되는 방식으로 0101이 돌아가면서 동작하는 방식인데 이게 뭐 X축 끝과 Y축 끝에 각각의 이제 그 페리 동작을 제어해주는 그 회로들이 분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직은 굉장히 다양한 트랜지스터 구조들이 이렇게 밀집하게 되어 있고요. 실제 패터닝을 하게 되면은 SRAM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인 셀의 그 패터닝이기 때문에 조금 더 패터닝이 잘 됩니다. 똑같은 거리만큼 옆으로 뭐 수백 개가 달려있다. 그러면 그 수백 개가 똑같은 거리를 가질 수 있도록 패턴이 될 수 있는 반면에 로직 같은 경우는 그 게이트의 길이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그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컨택의 길이 그리고 그 액티브 면적의 길이 이런 것들이 조금씩 그 들쭉날쭉하게 다르기 때문에 패터닝을 할 때 이 들쭉날쭉한 부분에서 산포가 많이 발생해서 수율에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SRAM 수율이 좋게 개발을 하더라도 로직에서 수율이 나오지 않아서 수율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요. 3나노까지 가면서 뭐 수율 문제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신문에서 나오고 있는데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리던던시를 사용해가지고 대체해서 쓸 수 있는 셀들을 추가적으로 만들고 불량이 발생했어도 그 대체로 사용한 리던던시 셀로 이동해서 동작을 시키면은 그것을 동작하는 칩이라고 사용을 할 수 있지만 로직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구멍만 제대로 뚫리지 않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수율을 올리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SRAM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면 SRAM은 크게는 두 가지 종류로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는데 하이 퍼포먼스 셀이랑 하이 데ን시티 셀이라고 해가지고 성능을 우선시하는 그 SRAM과 아니면 더 작게 만드는 것을 우선시하는 SRAM으로 해서 제일 작은 사이즈인 원핀이 SRAM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여기 있는 부분이 이제 풀업이 되고 그리고 이쪽이 이제 풀다운과 패스게이트가 되고 있는데 보통 풀업, 풀다운, 패스게이트의 핀을 몇 개짜리를 쓰느냐에서 풀업에다가 하나, 풀다운에다가 두 개짜리, 패스게이트에다가 두 개짜리 이렇게 쓰면은 1, 2, 2 셀입니다. 1, 2, 2 셀 하면 HP 셀을 얘기하고 있구나. 그리고 HD 셀 같은 경우에는 1, 1, 1 셀입니다. 되게 작게 만드는 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복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사진을 이렇게 붙여놓은 것이고 왼쪽에 있는 사진과 오른쪽에 있는 사진의 차이는 이 TEM 분석하는 데 있어서 위쪽에서부터 이제 갈아 내려가면서 아래에 있는 사진을 찍다 보니까 왼쪽에 있을 때는 그나마 게이트 위쪽 부분에서 멈춰가지고 사진을 찍은 부분이고 더 갈아 내려가면서 아래는 이제 핀이 드러날 때까지 갈아 내려가는 모습이라서 차이가 좀 있고요. 핀이 어떤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반복적으로 패턴이 되고 있는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챕터 1이었고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가지고 반도체를 작게 만드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7FF 공정에 대해서 어떠한 기술들이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트랜지스터를 작게 만든다는 것에 있어서 먼저 공정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게이트가 있고 게이트를 잡아주는 소스 등을 잡아주는 컨택까지 떨어지는 부분 그리고 이 위쪽으로 해가지고 메탈 배선이 달리는 부분 공정적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게이트랑 소스 드레인까지 형성을 하게 되면은 뭐 프론트 엔드 오브 라인 공장에서 앞쪽 단에 위치하기 때문에 프론트 엔드 라인 페어리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메탈 배선 공정 같은 경우는 백엔드 오브 라인이라고 해서 페어리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 둘 사이에서 이제 컨택 공정 같은 경우는 미들 오브 라인이라고 해서 MOL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MOL까지도 그 프론트엔드에다가 합쳐져 있다가 지금은 MOL 자체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어가지고 페어를, 몰, 베어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나눠가지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론트 단에서의 작게 만드는데 어려운 점 세 가지 그리고 백엔드 단에서의 작게 만드는데 어려운 점 세 가지로 크게 나눠가지고 얘기를 해보면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게이트 랭스 자체입니다. 근데 게이트는 말 그대로 문 역할이라서 전류가 흐르는 것을 흐를 수 있게 없게 열었다 닫았다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게이트가 너무 얇아지게 되면 그 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그 IRDS의 내용에서도 게이트 랭스는 12나노 정도에서 멈출 것이다. 더 작은 게이트 랭스는 만들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멈춰 있습니다.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게이트와 컨택 사이의 거리인데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는데 이게 수율이랑 성능입니다. 먼저 수율적으로는 컨택이 게이트에 너무 가까워져 가지고 공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산포에 의해서 컨택이 조금만 더 크게 만들어지게 되면 게이트를 닫게 되는, 그래서 소자가 제대로 동작을 하지 못하게 되는 불량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성능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그 게이트랑 컨택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게 되면 이 두 그 물질이 모두 메탈입니다. 메탈과 메탈 사이가 가까워진다는 것은 캡이 증가를 한다는 것이고,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데 있어서 여기에 기생 커피시터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 기생 커피시터가 커지면 커질수록 성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아까 처음 얘기했던 수요적인 부분, 성능적인 부분 모두 다 이 부분을 작게 만들게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6나노 정도 밑으로는 더 작게 만들 수 없는 것처럼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예전에는 신뢰성 불량이라고 하게 되면 게이트 아래에 있는 얇은 옥사이드가 터져가지고 신뢰성 불량이 발생한다, 이제 이게 주로 발생하는 신뢰성 불량의 원인이었었는데, 지금은 게이트 밑에 있는 옥사이드나 하이케이의 두께 자체는 이제 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정도 거기 세추인이 되어 있고, 그 얇게 해봐야 신뢰성만 나빠지기 때문에 하이케이 물질 도입되면서부터는 그 게이트 아래를 쪽으로 터지는 신뢰성 불량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고요. 대부분의 신뢰성 불량은 컨택과 게이트 사이, 이 2번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백엔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좀 이따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3번 부분은 컨택의 사이즈를 작게 만드는 것에 대한 이제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컨택을 작게 만드는 게 이제 공정적으로도 어려워서 이제 계속 산포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어디는 조금 크고 어디는 작게 만들어지는 게 공정이 가지고 있는 산포입니다. 근데 점점 더 작게 만들으려고 하게 되면 어딘가는 컨택이 바닥까지 뚫리지 않게 되는 불량이 발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수율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하고요. 이 접촉 면적 자체가 좁아지게 되면은 이 저항이 커지기 때문에 그 성능에도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작게 만들어 봐야 손해만 된다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고, 그것에 의해서 작게 만드는 거에서는 숫자적으로 한계치가 지금 다 눈앞에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백엔드 쪽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요. 1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패터닝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일 얇고 작은 패터닝이 백엔드에 현재 필요한 상황인데요. 실제 EUV가 처음 도입된 모든 부분이 다 메탈 라인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자, 얇고 길게 패터닝을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여러 장의 마스크를 쓰다가 이제 EUV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얇게 패터닝을 하게 되는 데 대한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얇기 때문에 오는 이게 저항의 증가, 그리고 또 성능을 저하시켜서 작게 만드는 것이 결코 그 성능을 올리는 데 유리하지 않다, 이쪽으로 계속해서 방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2번 같은 경우는 메탈과 메탈 사이의 거리인데요. 작게 만들기 때문에 이 거리도 계속 좁아지게 되는데, 이 2번은 프론트엔드에서 2번이랑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컨택과 게이트 사이의 실성 불량과 메탈과 메탈 사이의 실성 불량, 이 두 개가 메이저. 예전 같은 경우에는 백엔드에 대한 신뢰성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백엔드 신뢰성만 따로 보는 전문 파트가 있을 정도로 백엔드 신뢰성이 아주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위아래 간에 접촉되는 면적이 좁아지기 때문에 저항이 증가된다는 점이고요. 이번에서도 얘기를 놓친 게 있는데, 실효성 문제도 있지만 이게 얇아지게 되면 그 메탈과 메탈 사이가 좁아진다는 것이 커피시터가 증가를 하게 되고, 이 백엔드에서의 RC 딜레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은 프론트엔드의 딜레이보다 백엔드의 딜레이가 더 우세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백엔드에서의 그 성능 저하를 2번이 좀 많이 좌우를 하고 있습니다. 3번에서의 저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작게 만들면 만들수록 성능이 계속 나빠져요. 근데 작게 만들려면 돈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작게 만들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이 지금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움에 부딪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 프론트 엔드인 핀, 소스 드레인, 게이트, 컨택, 메탈 라인을 순서대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알고 있는 게이트의 동작에는 두 군데 전압이 인가돼가지고 프론트가 흐르게 된다고 이제 배우고 있는데요. 그 두 군데가 이제 게이트에 인가되는 전압, 드레인에 인가되는 전압,
그래서 뭐 게이트에 인가되는 전압이 클 때 리니어리즘, 뭐 드레인에 인가되는 전압이 클 때 세츄레이션이즘 해서 이런 복잡한 수식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식에서 인가되는 전압에 대한 내용들을 딱 빼고 나면은 이 빨간색 내용 박스가 나왔습니다. 전압을 어떻게 인가하든지 간에 이 빨간색 네모 박스는 공통으로 커런트에다가 영향을 주고 있는 인자고, 보게 되면은 뭐 모빌리티 이동도, 그 게이트에서의 캡값, 그리고 게이트 랭스, 게이트 위스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채널에서의 그 역할이 커런트에 영향을 주고 있다.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각 모듈별로 층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핀 형성하는 핀 공정입니다. 핀은 플라 대비 이렇게 얇고 길게 만들어내면서 게이트의 그 채널과의 접촉 면적을 넓혀주기 위해서 핀 공정을 개발이 되고 있고, 이 다음에는 이제 MBC 펫으로 간다는 건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처음에 핀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것은 뭐 상어의 지느러미, 상어의 지느러미가 지금 이렇게 뭐 7대1 비율까지 네 번째 제네레이션의 핀 모습은 아닐 겁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몽당연필처럼 기울어져 있는 산처럼 모양을 형성하는 게 핀의 모습이었었는데, 이게 그 핀의 위쪽 대비 아래쪽이 넓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그 넓은 부분에 대해서 게이트가 이 안쪽까지 커런트에 대한 제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안쪽으로 흐르는 리키지 부분이 있어가지고 핀의 진화라 함은 그 바텀 영역이 점점점 좁아지고, 그리고 더 길쭉해지는 방향으로 진화를 하게 됩니다. 바텀이 더 좁아지고 길쭉해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게이트의 컨트롤러 밑을 좁게 하는 방향이고, 이렇게 얇고 길게 핀을 만들어내면서 여러 가지 공정적인 문제점들도 같이 발생하는데요. 실제로 핀이 이렇게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주변 스트레스에 의해서 휘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금이 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공정적인 불량도 있고 성능적인 불량도 많이 이야기를 해서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면서 이러한 견고한 모습을 마지막까지 유지해내기 위해서 많은 기술들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은 실리콘이 한 8나노 정도, 위쪽이랑 아래쪽 모두 다 8나노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실리콘과 SiO2로 해가지고 저희가 사이드를 실리콘과 게이트 사이에다가 바닥에 딱 깔아주는 부분인데, 하이케이 밑에는 SiO2층이 있습니다. 하이케이를 쓴다고 해가지고 그 SiO2를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인터레이어 IL이라고 해가지고 먼저 옥사이드를 전에 깔아주고 그 다음에 하이케이 물질인 하프늄 옥사이드를 증착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그 옥시데이션 공정을 진행을 하다 보면 이게 SiO2층이 실리콘보다 안쪽으로 치고 들어오면서까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대략 한 20옹스트롱 정도를 전 알고 있는데, 실제로 측정된 것도 뭐 17.5옹스트롱 정도 보여지고 있고, 실리콘 싱글 크리스탈로 남아있는 실리콘 격자의 두께는 한 4나노 정도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뭐 하프늄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10옹스트롱 수준인데, 이거는 산포들이 좀 있어가지고 어디는 뭐 20옹스트롱, 어디는 10옹스트롱 이런 식으로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 끝이 어디냐를 측정하는 것은 또 어려움이 있어서 측정한 사람마다 좀 숫자들도 차이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것을 보게 되면 이 8나노라는 숫자가 과연 패터닝으로 뜰 수 있는 숫자인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그 포토 공정을 진행하게 되면은 광원에 따라서 원래는 수은이었었나? 수은을 먼저 해가지고 H라인, G라인, I라인, 그리고 이제 크립톤, 불화 크립톤, 불화 아르곤 이렇게 해서 광원에 따라가지고 화장을 더 짧게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빛을 점점 더 작게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머전까지 쓰고 지금 쓰고 있는 게 EUV이고 나중에 EUV 중에서도 NA 값을 올려가지고 하이 NA로 쓰겠다. 근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술은 하프 피치 기준으로 12.3, 그럼 이제 그 풀 피치로 하게 되면 한 24나노 정도가 되겠죠. 근데 핀 피치가 지금 30나노라고 여기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EUV를 써가지고 핀을 만들었을까에 대해서 답은 그렇지 않다이고요. 이렇게 하나노 정도까지 되는 패터닝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핀을 패터닝하기 위해서는 한 번에 핀을 그 패터닝 해가지고 식각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기둥을 만들어서 그 기둥 양 옆에다가 날개를 달고 그 날개가 다시 기둥이 되어서
그 기둥이 된 날개에다가 다시 또 날개를 달아서 두 번째 만들어진 날개를 최종 기둥으로 해서 식각을 하게 되면 처음 만들었던 기둥에서 4개의 최종 날개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둥에서 4개의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셀프 얼라인드 쿼드러플 패터닝 기술. 이게 만약에 하나의 기둥에서 2개의 날개를 가지고 그것을 기둥으로 삼아서 식각을 했다면 셀프 얼라인드 더블 패턴, 그래서 DP 이렇게 이름을 붙였을 텐데 핀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기둥 하나에 4개까지 날개를 형성해가지고 식각을 시키는 공법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포토 공정의 한계를 기술력으로 극복해서 만들어가고 있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핀의 바텀을 어떻게 작게 만드느냐가 되게 어려운 기술인데 첼라노 TSMC 7FF 공정에서는 이렇게 얇고 길면서 오히려 저기 안쪽에서는 그 핀이 더 얇아지게 되는 부분까지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바닥을 얇게 만들려고 여기 약간 나치를 형성시켜서 최대한 얇은 바텀 시기를 그 핀에서 만들어내려고 한 노력이 보이고 있고요. 거의 핀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하이트의 50나노의 이 정도의 바텀 사이즈면은 끝판왕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의 기술력 같습니다. 그리고 TSMC가 이렇게 7나노 공정을 개발했다고 하면서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잠깐 이게 2017년도 논문이었던데 좀 잘린 것 같습니다. 자기들의 7나노 기술은 처음 만들었던 16나노 기술 대비 얼만큼 좋아졌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고, 핀 피치 같은 경우도 48에서 35로 많이 줄어들었고, 핀 하이트는 37에서 50으로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여기서는 게이트 랭스가 16나노 공정에서는 34나노 정도 수준이었는데 7나노에서는 16나노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했는데, 이 페디쌤 자료에 보면 이게 21나노 정도의 게이트 랭스라고 측정을 했는데, 여기 있을까요? 이거는 일단 게이트 얘기를 할 때 더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선 논문에서 16나노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이펙티브한 게이트 랭스, 그러니까 하이케이도 빼고 이렇게 소스 드레인에서 디퓨전돼서 들어오는 부분을 빼고 실제적으로 게이트에 의해서 채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이트 랭스가 얼마냐를 가지고 이제 논문에다 얘기했습니다. CPP도 90, CPP에서 50, 60pp로 이렇게 줄어든 모습이고요. 16나노에서 7나노로 갈 때 원래는 12나노, 10나노 공정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처음에 16나노 공정을 발표했을 때 당시에 삼성에서는 14나노 공정을 발표했었고 14나노 핀셋 공정을 세계 최초로 했던 것은 인텔이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삼성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TSMC가 16나노 숫자도 14 대비 16이니까 더 너무 크죠. 그래가지고 이제 TSMC가 그때 삼성이 기술력을 인정하겠다. 하지만 우리가 2번 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과감하게 10나노를 좀 건너뛰다시피 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7나노에다가 좀 올인해서 기술력을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대단한 기술력이 많이 집약된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10나노를 아예 안 한 건 아니고 제품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애플칩에 들어간 정도로만 사용이 됐었고 그러고 나서 진짜로 제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10나노는 잠깐 거쳐가는 정도였고 오히려 16나노에 대한 파생 제품으로 조금 더 최적화를 시켜서 12나노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서 지금 또 수익을 크게 창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7나노가 거의 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끝판왕적인 기술을 썼다고 했는데 그럼 5나노는 얼마나 더 대단한 기술이 들어갈까 궁금했었고 지금 OFF 공정이 들어간 칩들이 시중에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분석해서 테크인사이트라는 업체에서 분석한 내용을 좀 보게 되면 그 피모스 부분의 채널에다가 실리콘 점원용 물질을 사용한 모습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채널에 그 실리콘 점원을 썼기 때문에 CC계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 피모스의 채널 부분에다가 실리콘 점원을 쓰게 되면 홀의 이동도가 높아져서 피모스의 브릿지도 맞출 수 있고 궁극적으로 피모스의 성능까지 올릴 수 있는 부분이었었는데 이런 기술이 처음으로 5나노에 사용이 된 모습이 있었고
그러면 3나노에서는 핀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나 봤더니 핀의 뭐 구조나 이런 물질적인 부분이 아니라 지금 개발 중에 있긴 한데요. 핀 플렉스라고 해가지고 발표를 했고, 실제로 피모스랑 엠모스의 핀의 개수를 보통은 동일한 핀 개수니까 피모스에다가 뭐 3개의 핀을 썼으면 엠모스에다가 3개의 핀을 쓰고, 뭐 피모스에 2개를 썼으면 엠모스에 2개를 쓰고 이렇게 보통 맞춰가지고 제공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피모스 쪽에는 그 이동도가 조금 홀이 떨어지기 때문에 핀의 개수를 늘려서 한 3개 쓰고 엠모스에다가는 2개 써가지고 밸런스를 맞추는 수 있는 것도 제공을 하고, 그게 이제 3-2 핀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아니면 2-2 핀으로 제공할 수도 있고 2-1 핀으로 제공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핀의 개수를 피모스랑 엠모스를 다르게 하면서 더 유연하게 제공을 해주겠다. 이게 얘기하는 것은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그 PDK를 얼마큼 많이 제공할 수 있냐인데요. TSMC라는 회사가 가진 그 커다란 강점인 기술력과 함께 TSMC는 그런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어가지고 설계적으로 이러한 것까지 우리가 다 서포트해가지고 공정을 만들어줄게요라는 PDK를 다양한 그 고객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경쟁력이기도 합니다. 3나노까지 갔을 때는 핀의 끝자락은 설계와의 그 조합을 통한 최적화 이분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2나노로 넘어가게 되면 핀이 아닌 나노시 공정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을 지금 TSMC는 로드맵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나노랑 7나노와의 비교된 논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요. 이거는 뭐 스피드도 16나노에서 7나노로 가게 되면은 엄청 빨라지게 되고 파워 소모도 되게 적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게이트 랭크도 이렇게 줄어가지고 쇼 채널이 나빠질 텐데요. 오히려 D불은 동등한 수준이고요. 게이트 랭크가 작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쇼 채널 리피트를 극복해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아까 그 핀의 끝판왕 모습이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공할 수 있는 그 VT의 종류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통 4가지 종류를 피모스랑 엠모스에다가 다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4가지 다 엠모스, 피모스 제공을 하면서 이 산포 또한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좋은 산포를 가지고 다양한 그 VT의 소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얘기하고 있고, 이 VT가 높냐 낮냐에 따라 가지고 이름을 지어주고 있거든요. 로우 VT, 레귤러 VT라고 하는 게 아마 스탠다드 VT, SVT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 VT, 울트라 로우 VT에서 VT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 커런트 값은 커질 것이라서 온커런트를 주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설계 파트 같은 경우에는 ULVT 소자를 많이 쓸 것이고, 그게 아니라 뭐 커런트가 좀 적게 흐르더라도 우리는 리키지가 덜 흐르는 게 중요해라고 얘기하면 하이 VT 소자를 사용해서 그 설계자들이 자기의 입맛에 맞게 다양하게 가져다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장점으로 논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소스 트레인 공정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빨간 네모 박스 중에서 B는 그 위스를 넓혀주기 위한 공정 개선이었었고, 소스 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빌리티를 높여주기 위한 그 공정인데, 엠모스랑 피모스의 그 게이트랑 게이트 사이를 파내고 이 부분을 어떤 물질로 성장시키느냐인데, 엠모스에는 뭐 텐사일 스트레스, 피모스에는 컴프레시브 스트레스가 더 좋기 때문에 엠모스에는 실리콘보다 작은 포스포러스, 그리고 피모스에는 실리콘보다 격자가 큰 저머늄을 섞어서 성장시키게 되는 게 스트레스 효과가 좋다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고, 실제로는 엠모스에다가는 그런 스트레스 효과를 주는 그 공정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난이도가 매우 높은 것에 비해서 얻는 이득이 적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그냥 실리콘으로 성장을 시켜서 피모스랑 모양만 대충 같게 유지를 해주고 스트레스 엔지니어링을 엠모스에다가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전자의 모빌리티가 홀보다는 아직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오히려 피모스에다가 스트레스 엔지니어링 기술이 좀 집중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게이트랑 게이트 사이를 이렇게 파내게 되면은 여기다가 이제 싱글 크리스탈로 한 층 한 층 그 실리콘과 실리콘 저머님 또는 뭐 인시추로 해가지고, 인시추로 하면 이것을 성장시키면서 동시에 임플란트를 때려서 성장을 시킨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도펀트의 농도 같은 경우도 조절해가지고 진행이 되는데 이 점원임의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채널에 인가해 줄 수 있는 스트레스가 강하기 때문에 모빌리티가 높아지고 커런트가 더 많이 흐를 수 있지만 이 점원임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격자 간의 그 매칭이 잘 되지 않아서 불량이 발생하는 상황들이 있고 공정 진행 속도도 매우 느려져서 점원임의 농도가 높은 부분을 전체에다가 다 사용하지 못하고 그 가장 가운데 부분에다가는 점원임 그 농도를 높이고 게이트 주변 부에다가는 점원임 농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서 이렇게 지금 노란색으로 좀 구불구불하게 그림했지만 레이어별로 점원임의 농도나 볼의 농도가 차이가 있도록 성장을 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소스 드레인에다가 피모스 소스 드레인 부분만 실리콘 점원으로 성장시키는데 웨이퍼 한 장당 1시간 정도씩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웨이퍼가 한 낫에는 25장씩 들어있기 때문에 이 한 공정을 위해서 설비 한 대가 하루 종일 한 낫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직 공정은 굉장히 비싸고 어려운 공정들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한번 웨이퍼가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14층의 메탈까지 다 쌓고 나오는데 예전에 한 20나노 정도 공정에서는 3개월 정도면은 들어갔다가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 거의 4개월은 너무 빠르고 5, 6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한번 웨이퍼가 들어간 다음에 메탈 공정까지 다 끝내고 나오면은 6개월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랩에서 진행이 되고 수율은 또 좋지도 않고 로직이 난이도가 매우 높은 공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게이트 공정인데요. 게이트는 우리가 그 캡값을 높이기 위해서 하이케이 물질을 쓰고 있다는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부분입니다. 검게 뚜렷하게 보이는 이 부분이 하프닉 옥사이드로 K값이 높은 하프닉 옥사이드를 사용하고 있는 거고 이 게이트, 메탈 게이트 안에 어떤 물질을 채우느냐가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점점 작아지는 이 게이트 부피 안에 저희는 아까 그 VT를 다양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에 있어서 예전에는 게이트의 길이를 넓히거나 아니면 뭐 임플란테이션 통해 가지고 VT를 조절해 주는 게 기본적인 방법이었었는데 이제는 임플란트를 진행했을 때 이 바닥까지 잘 침투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약간 틸트를 해가지고 임플란트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 게이트를 형성할 때 또 높이까지 게이트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임플란트가 이 아래까지 침투돼서 들어오기가 어렵다 보니까 지금 게이트 안에 어떠한 메탈 물질을 얼마큼 채우느냐를 가지고 VT를 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엠모스 쪽에 VT를 낮추고 싶다 그러면 TIAC 물질을 좀 두껍게 채널에 가깝게 배치시켜가지고 장착을 시키고 피모스의 VT를 낮추고 싶다 그렇게 되면은 TIN 계열의 메탈 물질을 두껍게 채널에 가깝게 배치시키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점점 더 게이트 랭스가 더 좁아지게 될수록 그렇게 다양한 메탈의 두께를 구해내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는 다이폴 영역까지 좀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것은 좀 깊은 내용이니까 다음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여기서는 게이트 길이를 측정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프님이 시작하는 부분에서 하프님이 끝나는 찌끄기 발려있는 하프님 모두 포함해서 측정을 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21나노라고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 하프님이 게이트의 역할이 아니라 이제 옥사이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메탈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 논문에서는 지금 16나노라고 아까 얘기를 했었죠. 이펙티브 게이트 랭스 같은 경우는 좀 더 작은 모습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게이트 시작점에서 그 다음에 있는 게이트 시작점인 컨택트 게이트 피치 CGP 같은 경우는 한 56나노 정도가 TEM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핀에 걸쳐져 있어 이제 게이트가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을 아까 핀에서도 봤지만 게이트 쪽에 한 번 더 붙이는 상황이고요. 이 핀을 따라가지고 검정색 하프닉 옥사이드 이렇게 발라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택 공정입니다. 컨택 공정에서는 그 2번과 3번, 그 챌린지에서 2번과 3번 부분이 있었죠. 게이트랑 컨택 사이도 벌려줘야 되고
안에도 충분히 넓게, 최대한 넓게 바닥에 닿아줘야 되는데, 이렇게 게이트에 닿지 않으면서 바닥은 넓게 그 면적으로 바닥에 컨택을 형성하기 위해서 인텔에서 셀프 얼라인 컨택이라고 해서 게이트에는 닿지 않지만 바닥까지 연결을 시켜줄 수 있는 컨택 기술을 처음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셀프 얼라인 컨택을 색공정이라고 사람들이 부르는데, 이제 갈 방향이 색공정이구나, 모두 색공정을 준비해야겠다.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도 계속 색공정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TSMC는 이런 셀프 얼라인 컨택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7FF 공정을 구현을 했고요. 이 셀프 얼라인 컨택에서의 키포인트는 게이트에 닿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게이트에 닿지 않도록 나이트라이드 물질을 게이트 위에다가 이렇게 채워 넣은 모습이고요. 나이트라이드는 식각하지 않으면서 옥사이드만 식각하는 이런 선택비가 높은 식각 공정을 통해서 셀프 라인 컨택을 진행하는데, TSMC 같은 경우에는 게이트 위에 나이트라이드가 보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얼라인을 잘 하려면 고도의 온라인 기술이 필요한데, TSMC가 정말 이를 갈고 노력을 해서 대단한 기술을 갖췄다는 것이 오히려 좀 보이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OFF 공정까지도 더 작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TSMC는 색 공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정말 놀라울 정도로 관리를 잘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컨택 공정에서 사용된 신기술은 이런 코발트 메탈필인데요. 일반적으로는 다 텅스텐 물질을 가지고 인터커넥, 그러니까 컨택을 형성했을 때 여기도 인텔 도움이 시커멓게 채워져 있는 부분이 다 텅스텐 물질입니다. 텅스텐 물질이 옛날부터 사용돼서 공정하는데 유리하기도 하고 편리하기도 하고 많이 기술들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텅스텐 물질을 사용해 왔었는데요. TSMC에서는 처음으로 코발트 물질을 사용하면서 아직 물질까지 바꿔가면서 컨택이 변화가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고, 텅스텐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사이드 이펙트라고 해야 되나? 텅스텐 같은 경우에는 꼭 배려 메탈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타이타이엔이라고 해서 보통 배려 메탈은 주변 메탈과 주변에 있는 옥사이드 사이에 배리어를 형성해서 메탈이 옥사이드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기도 하고, 옥사이드랑 메탈이랑 잘 들러붙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배려 메탈이 진행하게 되는데요. 컨택이 바닥에 소스 드레인 쪽에 떨어질 때 여기 보면 TI가 두껍게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가 메탈 컨택과 소스 드레인을 형성하는 실리콘이 만나는 그 부분에서 저항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미 컨택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실리콘을 메탈화 시켜줍니다. 메탈라이제이션 시켜주는데, 이 공정의 이름은 이제 실리사이드라고 합니다. 실리콘을 메탈라이제이션 시켜주는데, 보통 메탈라이제이션 시켜주는 방법은 니켈 실리사이드, 니켈 물질, 코발트 실리사이드, 코발트 물질, 아니면 타이 실리사이드, 타이 물질 해가지고 세 가지 물질이 대표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실리콘이랑 그런 니켈, 코발트의 물질을 메탈라이제이션 시켜주고 반응하지 않은 남은 메탈들을 뽑아주는 식으로 진행됐었다가, 이게 배려 메탈이 타이타이엔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타이를 좀 두껍게 사용해서 타이타이엔을 발라주게 되면 바닥에 있는 타이가 자연스럽게 밑에 있는 실리콘이랑 결합을 해서 실리사이드까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타이 실리사이드에 타이타이엔 배려 메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려 메탈을 쓰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게, 이 배려 메탈이 얇게 되면 더 많은 메탈을 채워넣기 때문에 저항이 더 낮아질 수 있을 텐데요. 텅스텐 저항 대비 타이타이 나이트라이드의 저항이 100배 이상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려 메탈은 얇으면 얇을수록 더 저항을 낮추는 데 유리한데, 이거를 낮추게 됐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가 텅스텐을 증착을 하게 되면 텅스텐을 증착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스는 헥사플루라이드 텅스텐이라고 해서 플루린 계열의 가스랑 같이 합쳐져 있는 텅스텐을 사용을 하게 되고, 이 플루린이 타이 물질을 만나게 되면 TIFX라고 해서 TIF3 같은 경우에는 고체, TIF4 같은 경우는 기체로 해서 폭발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반응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불량 발생을 하게 되고요. 불량명으로는
1990년대부터 볼케이노 불량이라고 해가지고 텅스텐을 쓸 때는 그 타이랑 만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어서 이 TiTi 두께를 얇게 하면 얇게 할수록 이 볼케이노 불량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이 충분하게 두꺼운 TiTi는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코발트 물질을 사용하게 되면 실제 코발트는 텅스텐보다는 비저항 자체는 높습니다. 코발트가 더 높은 물질이지만 베르메탈을 더 얇게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코발트가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디퓨지비티도 더 적기 때문에 얇아도 잘 빠져나가지도 않고 바닥에서의 볼케이노 불량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코발트를 바닥에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보면은 코발트 위에다가 텅스텐을 쌓은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텅스텐도 놀랍게도 베르메탈이 없는 텅스텐 그 계피 기법을 처음으로 TSMC에서 사용했습니다. 분명히 베르메탈을 사용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바깥으로 텅스텐이 빠져나가지도 않고 옥사이드랑도 잘 접합이 될 수 있도록 텅스텐 증착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실리콘이랑 접합하는 1층에다가 사용하지 못한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폭발 반응 때문에 아래랑은 쓰지 못하고 코발트 위에다가 베르메탈이 없는 텅스텐 채우는 기술을 처음으로 도입을 해가지고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그 화려한 테크닉들이 그 MOL 공정에서 많이 사용이 된 모습이고요. 이제 마지막 공정이 메탈 배선 백인도 공정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인도 공정은 조금 간단하게 개념 위주로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백엔드에서의 그 사용되는 계필 메탈 물질은 카파입니다. CU라는 그 원소기로 가진 카파 물질인데 이 카파 물질은 그 저항도, 비정도 굉장히 낮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 비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려고 하는 성질이 강해서 꼭 베르메탈을 사용을 해야 되고 이 베르메탈 중에서도 코발트 라이너를 사용하게 되면 그 카파가 빠져나가서 발생하는 실내성 불량이 덜 발생하기 때문에 라이너 베르메탈 안쪽에다가 발라주는 게 이제 라이너인데 그 라이너로 코발트를 사용했던 것이 특징적이고 하나 더 나아가서 위쪽까지도 선택적으로 코발트를 반응을 시켜줘가지고 코발트로 전체를 다 감싸주는 캐핑 기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F 프로젝트에서 처음으로 보여준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카파가 그 난이도가 높고 비싼 공정이라서 한 150나노 공정 이후부터 계속 사용이 되고 있긴 한데 디램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도 알루미늄을 사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제 알루미늄 메탈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이렉트 엣지 기법이라고 해가지고 메탈을 다 증착시킨 다음에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식각시켜낼 수가 있는데 그 카파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식각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지 않아가지고 카파가 채워진 메탈이 있어야 될 자리를 먼저 패터닝으로 형성을 시켜놓고 나중에 그 부분에다가 카파를 채워주는 다마신 공법, 한국말로는 상간법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마신을 한 번에 채우냐, 두 개를 한꺼번에 채우냐, 한 층씩 채우냐 해가지고 싱글 다마신, 듀얼 다마신 이렇게 이름을 지어줄 수가 있는데요. 보통 메탈이 있고 그 메탈과 아래 메탈을 이어줄 수 있는 비하 공정. 그래서 메탈 하나, 비하 하나를 패터닝을 다 한 다음에 한 번에 여기다가 그 카파를 채우는 게 듀얼 다마신 공법입니다. 그래서 듀얼 다마신 공법을 일반적으로 다 백엔드 공정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길게 달고 있는 메탈에서 비하가 기울어진 모습으로 슬롭이 져가지고 아래에 있는 메탈이 닿는 모습이 이제 듀얼 다마신의 특징이고 한 번에 다 채웠기 때문에 비하와 메탈 사이에 배려 메탈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7FF 공정에서는 그 싱글 다마신 공법으로 메탈 원 아래에 있는 비하를 진행했었습니다. 보통 메탈 아래에 있는 비하까지 다 듀얼 다마신으로 진행을 하고 했었는데 아까 이 맨 아래에 있는 메탈 라인이 바로 아래까지 떨어질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게 이제 비하 공정인데 왼쪽 그림에서 이렇게 슬롭 져가지고 내려오는 이 모습이 여기 아래서는 길게 달고 있는 메탈에서도 그 수직으로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 비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다음 페이지에 사업 공정인데요. 셀프 얼라인드 비하라고 해가지고
이 메탈이 형성될 자리를 먼저 메탈이 형성된 자리를 패터닝 한 다음에 그 메탈이 형성되지 않아야 될 부분 같은 경우는 단단한 물질을 이제 막아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아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패터닝을 하고 식각을 해내는데 아까 메탈이 없는 자리에는 단단한 물질을 막아놨기 때문에 이렇게 비아가 메탈 바깥쪽으로 삐져나가는 부분에서는 삐져나가지 않게 형성이 되게 되고 메탈이 달리고 있는 자리에서는 이렇게 슬롭이 치면서 내려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옆으로 삐져나가지 않는 그 비아이기 때문에 셀프 얼라인드 비아라고 이름 붙여줘서 셀프 얼라인드 비아는 이렇게 슬롭이 친 상태로 위에 메탈층에서 아래 메탈층으로 내려오는 모습이고요. 단면적으로 달리는 방향이 말이 아니라 단면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버티컬하게 메탈이 있는 부분에서만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슬롭이 져가지고 내려오고 있는 이 메탈이 옆에 있는 메탈이랑 닿을 수가 있어서 점점점 작게 되다 보니까 이 비아가 닿지 말아야 될 메탈이랑 닿게 되는 불량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닿지 않는 셀프 얼라인 공법을 개발해 보자라고 하는 게 이제 풀리 얼라인드 비아라는 공정인데요. 선택적으로 메탈과 메탈 사이 부분에만 식각이 되지 않을 물질을 장착시키고 그 물질이 있는 부분 나중에 비아가 떨어지더라도 위에 있는 사진이랑 아래에 있는 사진의 차이점은 위에 있는 사진의 비아는 아래까지 이렇게 치고 내려오는 모습인 거예요. 하면서 그 아래에 있는 비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그 식각이 멈춰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비아와 닿지 말아야 할 메탈 간의 거리인 x가 아래에 있는 그림의 X'이 훨씬 더 멀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라고 해서 TSMC에서는 지금 2021년에 IBM에서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이름은 그 사브가 아니라 F사브처럼 이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각 회사마다 명명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그렇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백엔드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터닝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 7FF TSMC 공정은 삼성에서 최초로 7나노부터 EUV를 사용한 것에 반해서 TSMC는 EUV를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7나노를 개발한 것이고 주목할 만한 부분인데요. 먼저 EUV랑 그 전 단계인 포토 공정인 ARF 이머전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면 그 오른쪽 그림에서 하나의 레이아웃을 두 가지 방법으로 패터닝에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ARF 이머전은 지금 4장의 ARF 이머전 마스크를 사용해서 패터닝을 한 모습이고 모습도 조금 찌글찌글한 모습으로 울퉁불퉁한 모습인데 EUV는 한 장의 마스크를 가지고 좀 더 샤프한 모습으로 패터닝이 되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EUV 공정을 하게 되면 아까 메탈 공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메탈에 대한 패터닝 그리고 메탈 간의 거리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EUV 공정이 가장 먼저 시급된 게 이제 백엔드인데 TSMC 같은 경우에는 셀프 온라인 기법을 사용해가지고 EUV가 없이 백엔드 배선 공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 TEM 이미지로 확인이 되면 제일 좋았을 것 같은데 그게 페디스템 자료는 없어가지고 인터넷에서 셀프 얼라인드, 뭐 LEL 이게 마스크 2장을 써서 포토로 리소그래피 진행하고 시각 공정의 엣지 진행하고 그 리소 엣지 진행하는 것을 LEL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SALEL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SAUP, 유니버셜 패터닝이라고 이름을 짓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념적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먼저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메탈 패턴과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메탈 패턴 이 두 가지의 마스크를 사용해서 달리는 메탈을 구현하는 걸 텐데 여기는 이제 새로운 모양으로 뭐 이런 하늘색이나 초록색으로 메탈을 잘라주는 마스크도 사용이 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빨간색 메탈을 먼저 패터닝하기 위해서 빨간색보다 조금 더 큰 메탈 패턴을 형성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안쪽에 얇게 식각이 되지 않는 물질을 가지고 지금 보면은 약간 회색으로 목돌 모양으로 이렇게 패턴이 되어 있는데요. 증착을 시켜줘서 이 정도 두께만큼은 벽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벽을 형성한 채로 보라색 메탈을 위한 패터닝을 하게 되는데요. 이 보라색 패터닝을 하기 위해서도
그 넓게 메탈이 달릴 수 있도록 패턴을 열었을 때 이 옆에 있는 회색 벽돌 모양의 그, 그 베리어랑 겹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식각이 되지 않은 물질로 회색 벽돌 모양으로 채워놨기 때문에 비록 식각을 이렇게 보라색 메탈이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한다 하더라도 회색 벽돌 모양은 식각이 되지 않는 그 형태로 바닥까지 식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빨간색 그 메탈이 있었던 자리 같은 경우에는 좀 좁은 메탈 라인이 만들어질 것이고 옆에 빨간색 메탈 라인이 없는 보라색 메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두꺼운 그래서 약간 구불구불한 모습으로 패턴 형성이 되게 되는데요. 나중에 이것도 사진을 한번 구할 수 있으면 구해가지고 공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템 자료에 보면은 MIM 캡에 대한 내용도 있어가지고 한 페이지를 좀 넣어봤습니다. MIM 캡은 지금 보니까 한 14층 정도 되는 그 메탈 아래에다가 MIM 캡을 이렇게 달아놨다라는 모습인 거고 메탈과 메탈 사이에 K 값이 높은 물질을 얇게 쟁착시켜가지고 최대한 캡을 높여가지고 MIM 캡을 만들었다라는 내용인 거고 이 MIM 캡이 사용되는 목적 자체는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휴대용 배터리처럼 필요시에 갑자기 필요할 때 뭐 배터리를 충전해서 쓸 수 있다 이런 개념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설계자들이 그 트랜지스터 동작하는 것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갑자기 많은 전압을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하게 되면은 그 VDD에서부터 끌어오는 것보다 여기서 끌어오는 것이 조금 더 전압 강화를 덜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MIM 캡을 다는 것이 성능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이거는 설계자가 어떤 식으로 설계를 했느냐에 따라서 굳이 갑자기 전압 강화가 일어나지 않은 식으로 설계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굳이 필요 없는 공정이기도 합니다. 근데 인텔에서 10나노 공정을 발표했을 당시에 이름을 그 슈퍼핀이라고 해서 슈퍼 MIM에다가 리디파인드 핀이라고 해서 핀 자체도 되게 그 최적화시켜가지고 만든 것 플러스 MIM 캡을 굉장히 높은 캡값으로 얇게 해서 잘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게 만들었다는 얘기는 없이 14나노를 개발한 지 5년 뒤에 좀 더 최적화돼서 성능이 좋은 것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작게 만드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오히려 작게가 아닌 더 좋은 성능으로 만드는 쪽으로 좀 변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2장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추대형님이 TEL 도쿄 일렉트론이라는 일본 장비업체에서 그 로드맵을 올려놓은 것을 잘 구해서 가져왔는데요. 먼저 핀으로 만들어내게 된 것에 있어서 그 다음은 게이트 올 어라운드 구조로 갈 것이고 게이트 올 어라운드 구조 중에서도 더 작게 만들기 위해서 그 엠모스 핀모스 사이를 좁힐 수 있는 만큼 좁히겠다. 이게 이제 포르크실의 그 기본적이자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작게 만든 데까지 최대 만든 다음에는 이제 쌓아 올리겠다. 이게 CPD 개념이고요. 쌓아 올리는 중에서도 또 작게까지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2030년까지에 대해서 트랜지스터 구조의 로드맵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저희가 게이트 올 어라운드 구조까지는 양산이 되고 있긴 한데 폴크시도 그렇고 쌓아 올리는 스펙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진짜로 사용되고 있는 사용이 들어갈 그 비용 대비 효과가 나올 것이냐, ROI가 나올 것이냐 이런 식으로 의문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어떠한 기업에서도 선뜻 그걸 가지고 양산을 하겠다라고 발을 내딛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구들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렇게 작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특히 스펙 같은 경우는 이제 설계 자체도 좀 바뀌어야 되거든요. 엠모스 피모스를 연결시켜주는 방법도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이 공정과 설계를 종합적으로 변경을 시킨 다음에 뭐 얼마까지 써먹을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의 연장성은 얼마큼이냐까지를 계산해 봤을 때 과연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가능할까 좀 그런 의문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업체들도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못된 결정이 혹시라도 회사의 미래에 흔들리게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걱정 때문에 쉽게 결정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개발된다는 것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이 개발되는가를 보게 되면 먼저 새로운 구조나 새로운 물질이 개발될 수가 있는 거고 더 작게 만드는 것 개발되는 방향 중에 하나인 거고
그리고 그 공장을 짓고 더 잘 최적화된 설계를 해내는 것도 이제 방법인데, 이 코스트 부분에서 보게 되면 설계 비용 자체도 지금 그 7년호 대비 5난으로 가면서 거의 2배 가까이 뛰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또 한번 설계를 하는 것들도 굉장히 비싸고, 공장을 짓는 데 드는 비용도 예전에는 2조 정도였으면 공장을 하나 지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포토 EUV 장비 한 대만 가지고 2천억이라서 EUV 장비 몇 대 넣으면 금방 몇 조가 나오고, 그리고 필요한 뭐 기타 부대 장비 같은 거 사게 되면은 그냥 수십조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돼서 돈이 굉장히 많이 든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돈을 열심히 그 쏟아 부어가지고 개발한 설비는, 저희가 그 양산에서 수위를 올리기 위해서는 산포가 굉장히 그 관리의 핵심 포인트인데, 지금 나오고 있는 설비의 산포가 예전 대비 그렇게 30%씩 산포를 감소시키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산포가 큰 만큼 고지고대로 수율 로스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작은 반도체는 더 비쌀 것이고 수율은 더 낮을 것이라는 것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어떤 연구 활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냐 생각해 보면은, 작게 만들거나 이런 뭐 설계적인 부분, 뭐 장비를 만드는 부분이 아니라 새로운 뭐 구조에 대한 고민, 아니면 새로운 물질에 대한 그 새로운 물질 도입을 통해 가지고 성능을 더 높일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연구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준비된 내용은 모두 다 전달해 드렸고요. 질문이 있는 분들은 좀 질문해 주시면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